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 4명을 이제 그 추리게 되는데 지금 유력한 4명 누가 올라 있습니까? 후보 선상에. 그러니까 뭐 다 알다시피 오늘 시점에는 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오늘 시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걸려 있는데 네. 저는 다음 주 넘어가면 제 생각이에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까지 안착하고 안철수와 한동훈 싸움이 될 거다. 안철수 한동훈 싸움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한테 포격을 열었거든요. 엄청 까기 시작했어 보니까. 페이스북 보셨죠? 그동안 같은 색채라서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안 건드렸어요 원래.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과 계엄의 같은 노선을 걸었거든요. 같은 노선인데. 그렇죠. 네. 당에서. 근데 그 없는 집안끼리 싸움 난다고 지금 서로를 죽여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쪽이 패배를 해야 내가 무조건 올라가는. 그래서 상생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포격을 했기 때문에 또 한동훈 전 대표 이거 참는 성격 아니거든요. 오늘 아직 그 일정 진행 중이라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보고 집에 와서 이제 SNS 시작하시겠죠. 근데 요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탄핵 다 반대잖아요. 탄핵 찬성파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4명 중에 막차를 탈 사람. 요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되고 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 장난 아니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 저의 레이더에 지금 잡혔어요. 아, 전화를 돌리고 있다. 그건 위기의식의 발로일 텐데 하다 전화를 돌린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사람 말고 그렇죠. 다른 진영에다 돌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친이계, 친박계, 전직 의원들 등등 네.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이든 아니든 영향력이 있는 당원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다. 어제 제가 그 3통이나 받았어요. 한동훈 도와도 되니? 저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고. 아니, 그런 상황인데 장현 선배도 지금 이정주 기자랑 비슷하게 4명 후보를 관측하고 계신 겁니까? 뭐 근데 그것은 여론조사 지표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윤과 함께 노선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7.23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당원들의 반란 그리고 특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던 때의 국민의힘과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좀 혁신보수, 새로운 보수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박근혜 탄핵의 강이죠. 건너서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이 있던 그리고 보수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렇게 젊은 30대 당대표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뭐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당대표를 아무렇게나 그냥 막 바꾸고 당원 당규도 바꾸고 룰도 막 바꿔버리고 해가지고 뭐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고 뭐 이런 선택을 계속하면서 당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질서가 완벽하게 형해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위 얘기하는 전광훈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포션으로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아스팔트에서 소위 난장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중심축이 극우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맹종하지 않으면 당권도 먹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너도 나도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극우로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뭐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정권밖에 운명을 달리할 것처럼 해놨던데. 저는 보니까, 진짜 우리 정치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까지 그 추락해도 되나 싶은 정도. 그 스스로 자기가 조폭적 행태에 그냥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 그거를 여성 국회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보수하기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사인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뭔가 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너무 흘러서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재미 측면에 있어가지고 흥행에 성공할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것들이 반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도 이 텐트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사를 물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좀 제가 그 첨언을 우리 장윤선 선배한테 드리면 장 기자님 말씀에 좀 첨언을 좀 하자면 하여튼
제가 이번 그 국힘 경선에서 제일 주목하는 거는 오세훈 후보의 불출마 선언. 오세훈의 불출마. 네. 그나마 가장 그 유력하고 가능성이 있던 후보인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는 국힘 전당대회는 오늘 어디 신문에 사설을 그렇게 썼는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를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것이다. 아, 당 대표를 당권. 뽑는 거다. 예. 이미 이제 뭐냐면은 대선을 좀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을 가정을 하고 네. 야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를 이제 선택하는 뭐 이런 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 지지층에서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어떤 그 대안론, 네. 이준석의 대안이 힘을 받을 것이다. 그 그 점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신 좀 강조를 좀 거고. 하고 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물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텐트로 오늘 이제 나오면서 이준석도 그 보수 그 범보수 빅텐트에 들어와서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 오기 전에 제가 공보단장인데 네. 공보단장은 이제 논평 잘 안 쓰는데 이제 논평을 안 쓰고 나왔어요. 제명으로. 그러니까 뭐 대변인들 명의로 쓰면 더 좀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제 명의로 쓰고 나왔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제3지대 반명 뭐 제3지대 빅텐트론 이런 얘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당신들 우리 앞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끼리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는 언급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논평을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우리 단장님 말에 의거하면은 그 범보수 연합이니 뭐 이런 거 없이 대선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각오인 겁니까? 실제로 완주한다는 겁니까 이게? 자, 그 빅텐트라는 게 구성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유승민, 이쪽에 뭐 김부겸, 이낙연 뭐 그러던데 사실은 그 양쪽에서 이제 좀 안 돼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뭔가를 도모를 하겠다는 건데 언제 어떤 대선이든지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근데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통상적으로는. 힘들어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반대해서 뭔가 빅텐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네. 뭐 반 누구 이런 빅텐트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 본인들끼리 그냥 하시는 건 자유인데 네. 이준석 후보 껴서 이름을 하지 마라. 자꾸 거론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니 근데 빅텐트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야권에서 이름 거명되는 분들이 좀 황당한 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뭐 대놓고 나오고 네.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실제로 빅텐트 후보로서 경선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정치 왜 하시는 겁니까? 예? 자기의 권력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국민 국익 뭐 이런 얘기를 좋은 거창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내심의 진실은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빅텐트 경선이라도 해야 내가 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그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감이 없어라고 하니까 급한이라도 기웃거리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네. 정치 낭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점수마저도 다 까먹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네.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일종의 이제 민주대연합론 그래서 빅텐트 얘기가 맞아요. 2012년에도 네. 있었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시민사회 다 합쳐서 그때는 이제 기득권인 새누리당 뭐 이렇게 뭐 한나라당 이런 거대 권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빅텐트를 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있는 데서는 정당 질서와 정당 논리에 따라서 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번에도 원샷 경선 나왔다가 도로 다 들어간 이유가 아니, 당원들이 500만이 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전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주류가 안 되니까
주류로 서지 못하니까 비주류 연합 같은 방식의 빅텐트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별로 정치적 효용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과거에도 독자파냐 연합파냐 늘 그런 갈등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과 그리고 국힘 계열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눠볼 수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제3지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개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보수의 새로운 제3지대를 한다. 그리고 빅텐트 이런 거 없이 독자 생존하겠다. 끝까지 뛰겠다. 나는 완주다. 이런 결심을 했다면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길이 될 거다. 그런데 유혹도 많을 거다. 야, 껴줄게. 그렇죠. 네. 야, 다음 정부에서 니네 장관 몇 개 자리 줄게. 합치자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딜들이 들어올 때 그런 거 필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 이준석은 뭘 하려고? 왜? 어떤 정치를 위해서? 그게 훨씬 더 분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를 위해서 독자파, 독자 노선을 걷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앞서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범보수 연합의 범위가 이를테면 김문수부터 이준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술도 또 지금은 깨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선명성을 가지고 이준석의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지만은 그 빅텐트론의 핵심 인사는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으로 참여해서 못 치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합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덕수 후보로 나온다면은 그런 얘기들인데 이정주 기자는 그 한덕수 차출론의 배후에 큰 그림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히 그림 있죠. 그거 이거는. 취재하고 있잖아요. 요새. 네. 어떤 그림이죠? 네.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윤건희,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의 셀 뭐 많이 지목을 해요. 저도 일견 그 정도는 동의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상의 생각을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 머리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 머리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머리 됐으면 계엄이 이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강서구청장 그게 질선 겁니까? 그러니까 질 수 있죠. 근데 진다는 가정하에 바둑을 둬야 되는 건데 지니까 야 이거 왜 졌냐? 예, 요 정도 단세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진짜 생각의 힘을 누가 잡고 있다.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예, 있다. 근데 그 근자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단추는 성일종 의원이에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제 표면으로 나왔잖아요. 세게 나서고 있죠. 네. 예. 제가 그 여기 새누리당 쪽에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출입하면서 느꼈던 게 뭐 이동훈 선배 정도는 아닌데 성일종을 가만 지켜보면 성일종은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뭐죠? 판 깨고 싶을 때 성일종 보내요. 예, 잘 보세요. 보통 여야 협상할 때 이거는 아사모사하게 깨야겠다. 이럴 때 성일종 등장합니다. 예.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럼. 제가 파악 한번. 제가 한 번 당에서도 예, 그렇게 예, 얘기해 예. 주더라고요. 제가 출입할 때. 근데 성일종 의원이 지금 왜 나왔냐? 경선판을 깨려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지금 어차피 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긴다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거는 맞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일종 의원이 이제 나오면서 외부에 누군가를 띄워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은 한덕수 포함 총 4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한덕수까지. 근데 이 앞에 이제 앞단에 3명이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끌어오기도 힘들고 이낙연 카드 같은 경우는 당장 호남에서 욕을 먹어.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네. 표를 갖고 오지 못하면 죠 호남에서 표가 떨어지거든. 예. 이낙연 후보 지난번에 지선 때 영광 그 도의원 선거 가서 그 자기가 후보 연설해줄 후보 떨어졌어요. 예. 그런 후보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자기 고향에서도 표도 못 얻는데.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뭐 김부겸 후보야 뭐 사실은 올지 않을지 전 잘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표는 좀 있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안 됐고 전주 그러니까 태어난 건 전주인데 전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끼워 넣은 거예요. 계엄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호남 출신이면서 지금 뭐 트럼프 경제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지금 덧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중도 내지는 지금 포기하려는 계엄 이후에 선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 보수층을 다 끌어모으려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당권 싸움이라고 봐요. 한덕수 후보가 사실
저는 안 나올 거로 보는데 나오더라도 집니다. 음. 예, 왜냐 역대 사례를 보면 다 맞진 않지만 예전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사례 있죠.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마지막에 정몽준 배신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 후보가 이겨요. 단일한 당 후보가 이겨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어떻게 됐어요? 당 후보가 이깁니다. 그렇지. 예, 당 못 이겨요 기본적으로. 당 후보가 탄생되잖아요. 막상 단일화 토론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때 진짜 천하의 안철수 자기 주식으로 현찰만 1,000억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조차도 당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림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여기가 김문수가 됐든 국민의힘이 홍준표가 됐든 후보가 선출되잖아요. 다음 날부터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갈 거예요 한덕수.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당하고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네. 한덕수 후보가 열세적 위치에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50명 정도가 한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 배경 중에 하나로도 말 그대로 한덕수를 공동 성명을 내서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한덕수를 뭔가 약간 그래도 반쯤 걸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덕수의 그런 그 출마 가능성도 굉장히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가 아는 정보는요. 네. 뭐 정보랄 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제가 이거 얘기를 들은 게 2월 말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월 말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이제 탄핵당한 그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소에 붙였죠. 이제 뭐, 아유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는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이미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그게 사실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탄핵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은 굉장히 뭔가 보수층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호남 출신에다가 굉장한 대미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로 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아 트럼프 시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월 말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뭐 일수에 붙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착착착착 어떻게 보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볼 얘기는 아니고 쉽게 볼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뭐 그림을 그리든 말든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의지, 본인의 개인이 권력 의지 얼마나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덕수 대행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퀘션 마크가 일단 쳐지고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가 돼가지고 끝까지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을 공동으로 비록 뭐 바지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해온 사람이니까 이분이 다시 무슨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넌센스한 일이다. 이거는 제가 저 한동훈 저기 뭐 대표한테도 내가 얘기하는데 네. 이분은 그 윤석열 정권 공동 창업자거든요. 당신도 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죠. 저는 똑같은 이유로 한덕수 대행도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으로서 국정이 막중한데 대행이 지금 그 던지고 나와가지고 할 타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렸니 뭐 아까 김건희 뭐 맞아요. 네. 말씀도 하시는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카드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뭔가 현혹시키지 말고 정도로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로 이준석 후보로 생각하는 게 아니 진짜 네네. 그게 지금 기승전. 보수에 진짜 나갈 길이다. 공고 단장이시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로 근데 한덕수 그 대행의 속마음을 정말 모르겠는 게 겉으로 표출된 워딩들도 그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안보 전략 TFA인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통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공치사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만 유예된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유예가 됐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품목에 대한 유예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통화 이후에 그런 듯한 뉘앙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면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저는 한덕수 총리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처음에 지명됐을 때 딱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이렇게 부를 때예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코비드19라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경기 서울 상대. 한덕수는 영어를 잘해. 예. 항상. 그리고 그 어디 언론하고 이제 CNN 최근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니까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경제 관료. 대한민국에 이런 관료가 없다. 이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뿜뿜 터져 나오는 건 뭐냐면 네. 니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음을 만방에 알려야 돼요. 한덕수의 캐릭터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욕심이 있죠. 76이잖아요. 나이가 76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지를 잘 정리하는 게 맞지. 내가 또 뭘 누가 한다 하더라도 아유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이완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덕수가 왔단 거죠. 네.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에 변변한 주자가 없어. 그래? 이참에 그럼 달려보자 대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은 분명히 있다. 한덕수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질론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이제 내란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수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 해도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뭐 평소에도 확 개업해 버릴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총리 한덕수와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총리 한덕수하고 뭐 물론 말렸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한덕수 네. 잘렸을 거예요. 근데 안 잘렸잖아요.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일종의 이제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한덕수가 경우에 따라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네. 본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권력을 주면 또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포석으로 한덕수 대망론 또는 한덕수 차출론,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땜빵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떤 차원에서든지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쥐고 싶다. 저는 이거를 이제 각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덕수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대미 협상 능력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재산을 축적했던 과정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 굉장히 쉬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국무총리 검증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그 장인한테 본인이 사들인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어디가 임대를 했냐? 미국의 거대한 통신 기업이죠. AT&T하고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정유사인 엑슨모빌의 한국 자회사인 모빌 오일 코리아에서 임대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거둔 부동산 사업 소득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한 6천만 원쯤 되는 건데 이게 물론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주장을 했죠. 후보자 자격으로. 이건 내가 이제 사실은 부동산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추정키에는 미국이 다음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있을 때 협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때 임대중 기간이 청와대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할 때였어요. 나중에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본부장도 했습니다. 그런 직함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덕수한테 대미 협상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 뭐 친미파 모피아, 예, 모피아 이제 본색인데 저는 관료로서 어느 정권이나 모피아는 어느 정도 암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그러니까 가장 최근 발언 중에는 저는 뭐 정파를 다 떠나서 또 계엄 전에 이분은 이거는 해명해야 돼요. 의대 증원 있죠. 의대 증원. 네, 제가 이 기사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3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대 증원 그때 윤석열이 갑자기 2,000명 늘린다고 나왔잖아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얘기를 해요. 국무총리실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치.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본다. 네.
최소 적당히 타면 국민 피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적당히 타면 못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 피해 보니까. 음. 자, 1월부터 17일이 지났어요. 4월 7일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국민들 피해 보내. 오락가락이야. 예. 네, 17일 만에 국민들 피해가 됩니까? 이게 한 총리의 본색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능력도 이 사람은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처럼 네. 그때그때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국조실에도 물어봤는데 이 주술 정권 얘기 많잖아요. 저는 뭐 한덕수 뭐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한덕수 의원의 뭐 와이프분 뭐 이런 뭐 개인사까지 파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딱 하나 궁금했어요. 2,000명 증언하잖아요. 대학별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숫자가. 그 증언을 제가 국조실에서 하길래 물어봤어요. 다 가서 직접.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0명이 갑자기 150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단을 0으로 쫙 조율하더라고요. 뭐 136명 있으면 170으로. 그래서 왜 0이냐니까 이걸 이참에 늘리는 참에 끝단을 쫙 정리해서 맞춘다, 예. 깔끔하게 하자는데 강원대가 132야. 다 0이거든. 강원대가 132를 제가 물어봤죠. 강원대는 왜 2를 남겨두냐고. 예. 왜? 그 2를 떼면 1998이 되거든. 2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2천을 맞추려고 앞단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너네 말대로 제가 빌드업 질문했죠. 0을 왜 맞추냐? 편하게 하려고. 강원대는 안 불편합니까? 얘 혼자인데? 왜 강원대는 132여야 돼요?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대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 총리한테 물어보려고 가려고 했더니 국조실에서 막더라고. 네. 아니 왜 일을 질문하는 꼬다리를 기자. 놔두냐. 질문하는 나는 이정주. 궁금하다, 질문을 그냥. 못하게 막았어. 주술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라. 네. 나도 기사를 좀 쓰게. 기자네. 해석이 됩니까? 한덕수 총리 이거 수용한 사람이에요. 2,000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선가 시그널이 왔겠지. 야 무조건 2,000명에. 왜? 그건 말 못해. 법사님이 말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이래놓고 지금 의대 중은 뭐 2,000명 어쩌고저쩌고 과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에 오히려 만약에 대선에 나오면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생 자체를 보여줘야 돼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오하고 나오셔야죠. 사실은 그 각오하고. 23년에 총선 앞두고 한동훈 그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 꽂았을 때 그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뭐 나온 얘기가 한나 땡이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랬는데 이번엔 얘기 들어보니까 한덕수가 이제 추대론 나오니까 또 반대로 또 한나 땡이다.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이제 이정주 제 같은 주장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그렇지는 않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신상품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신상품 나오면. 그렇죠, 네. 정치권에 더 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뭐 좀 품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을 찾는 것 같은데 신상품 찾다가 이제 우리 그 반기문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셨죠? 중간에 드롭하셨죠. 네. 바로 이제 전철표 포기하셨고. 하나로 그냥 끝난. 또 신상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찾은 게 이제 윤석열 전 그렇죠.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제 비용을 지금 많이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신상품도 별로 신상품 같지도 느낌은 않은데 없어요. 뭐 하여튼 오래된 신상품 나온다 같은 하더라도 느낌인데. 약 살짝 나온다 부재 느낌이야. 이거 저기 근데 먼지 부재 털었어요. 느낌이야. 약간. 또 우리 저 한덕수 대행의 글로벌한 능력, 네. 영어 구사 능력은 아니, 그렇죠. 상당히 뷰티풀합니다. 우리가 네. 뷰티풀. 예,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우리 후보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자유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하버드 출신이니까. 보셨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굳이 뭐 안 데려오셔도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가 진짜 공보단장 맞으시네. 쭉 돌아서 수렴되는 네. 그런 잘 뽑으셨네. 일해야 되는 시간에 제가 와가지고 예외에 앉아 있겠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지금 2,500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 가장 많은 표수를 받은 분이 김문수 그 장관에 대해서 51% 지지를 했다라는 지지보다는 될 것 같다 예측인 거죠. 전망이죠. 예측. 그다음에 2등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21%를 얻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13%, 그 기타가 15%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강의 여론의 전망이라는 것은 아직도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